국내외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법원이 이상합니다. 최소한의 균형도 잡지 못합니다. 내란 세력 국힘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휘두는 나경원 등에게는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자리는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나왔지만, 그러니 유죄가 맞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은 처벌입니다. 쥐기현, 조이대,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까지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다 내란 극복조차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내란 극복에서만은 민주당이 몸을 사리면 안 됩니다. 내란 극복은 이재명 정권의 제1사명입니다. 내란 극복 앞에서 국회가 그리고 민주당이 좌고우면할 수는 없습니다. 11월 29일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다 되는 오늘 보내드리는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정치평론의 최고봉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서울에 갈 뻔했습니다. 아이고, 바쁘게 지내시죠? 네, 영양가 없이 많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도 박진영 평론가를 부르는 분들은 다 안목이 있는 분들인데 자문해달라 네. 이런 요청이 많으시군요. 네,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전화 와서 한번 만나고 싶다.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럴 때마다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라든지. 네, 네, 네. 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거 출마하려는 분들도 많이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요. 저는 첫 번째 드리는 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자질. 스스로 판단해 보셔라.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다 할 만하다고 판단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죠. 네네.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욕망의 경연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신의 욕망을 펼치는 자리인데 그게 어쨌든 간에 49%의 공공선과도 균형감을 맞춰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이 본인도 행복하고 본인이 리더가 되었을 때 따르는 대중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세훈이 서울시장 나가는 건 당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네. 서울 시민에게도 그 일이 필요한 일인지를 물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자질 좋습니다. 육군 법무실장 얘기를 잠깐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분은 이제 원스타입니다. 준장. 네네네. 근데 계엄 당일날 내란의 밤 때 새벽 3시에 계룡대에서 출발하는 소위 계엄버스를 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징계를 했는데 징계 내용이 근신 10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약한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죠. 네. 네네. 네.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퇴역하고 난 이후에 바로 변호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라는 자기 향후 미래 생계에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페널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사람이 야전 군인이 아니고 법무실장이라면은 헌법과 그다음에 계엄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계엄버스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새벽 3시에 탔다는 것은 국회에서 전 국민들에게 계엄 해제되는 과정이 생중계되고 난 이후에 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추가로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찬성의 의미를 가졌나?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저는 징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 징계는 죄송하지만 동료이고 선배이기도 안규백 장관의 결정인데 네. 좀 답답해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헌법 존중 TF를 네네. 총리실에 설치하고 군 경찰 이런 곳에서 지금 내란의 때를 베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좀 의아합니다. 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네. 그리고 이제 외청인 검찰은 더 하겠죠. 그리고 행안부의 경찰청 여기는 이번 내란에 중요 가담자들이 많기 때문에 헌법 존중 TF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이렇게 엄밀하게 심사해서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난 이후에
징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국방부 내에서 1차적으로 그렇게 징계했다면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 존중 TF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표현이 그렇습니다. 물러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르는 게 맞겠네요. 원래 11월 30일에 뭐 저녁이라고 하는데 저녁 전에만 징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잠깐 놔뒀다가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그리고 저녁이라는 있는데. 것도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이 뭐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수사를 받으면 저녁도 연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네네네. 네. 하여튼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취하는 게 맞다. 네.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법원이 이상한 건 맞죠. 주기현이 뭐 윤석열 풀어주고 조희대 저러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영장 전담 판사들은 뭐 구속영장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퍼센테이지로 기각률이 57%라는데 작년에 기각률이 23%로 13년 만에 제일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의 2.5배. 네. 이상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 초월. 분위기죠. 네. 두 가지 측면으로 의심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법조인들의 성향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면요. 검사보다도 판사가 더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검사보다 판사가 훨씬 더 폐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검사들은 일반 사회인들과 섞여서 삽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네. 그래서 경찰은 더 많이 섞여 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의 시류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이른바 개별 헌법기관이고 스스로 신성가족이 돼서 법대 위에서만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세상을 모른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르는 법관들의 책을 읽고 습득한 지식에 의한 재판 이런 비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분들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감정을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면 그런 감정이 누그러지나요?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법원 개혁에서 민주당이 좀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네네. 약간 뭐 망설이거나 주춤주춤했잖아요. 네네. 특위를 만들어 놓고도 뭐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의 태도가 법원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면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출발은 문재인 정부였던 것 같아요. 네네. 사법농단 사건인데 이 사법농단 사건을 윤석열 검찰에게 맡겼잖아요. 네. 그때부터 사법부와 민주당 간에 골이 생겼고 또 골이 생겼으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법농단의 판결은 누가 합니까? 사법부가 합니다. 그렇죠. 다 무죄 나왔습니다. 결국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소를 잡으려고 망치를 들었는데 그냥 정수리를 한 방에 때리지 못하고 발목이나 때리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소가 지금 날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향해서 갖고 있는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판결 또는 영장에 대한 판결로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법원이 의도적으로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권 보고 골탕 먹어봐라, 전문용어로 엿 먹어봐라라는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흐름이 잡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관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보훈의 성격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극단적으로 아스팔트에 나가서 윤석열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판결로서 하다 못해 이재명 정부의 저항이라도 조금씩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저 특검 구형으로 15년형인데 네. 징역 15년형 정도 되면 사실 이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네네. 구형이잖아요. 네네. 근데 15년형이 구형될 정도로 죄질 나쁜 중대한 범죄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박성재 씨 같은 경우는 네네. 기가 찬 게 이거 몰랐기 때문에
계엄을 인지했는지 불법인지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법론이잖아요. 그거는 법대 1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배우나 그렇죠? 내가 사람 죽이면 범죄인지 몰랐다고 해서 나를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죠. 예. 개인의 인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인지의 문제죠. 네. 그런 수준으로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법원이다. 이 정도면은 저는 뭐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 행정처를 인사행정위원회로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근본적인 접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군도 한번 보세요. 네. 군의 지휘권은 합참이 가집니다. 군의 인사행정권은 국방부가 가집니다. 국방부는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인들입니다. 네네. 행시 패스 출신의 고위공직자들이 앉아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재판도 판사가 하고 판사들 인사도 판사가 하고 이러면은 이게 재판에 인사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판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들이 인사도 하는 거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 잘하면 인사 잘합니까? 군인들한테 물어볼게요. 총 들고 적군을 가장 잘 무찌르고 부하를 잘 지휘하면 인사행정도 제일 잘합니까? 그러면 군인들한테 그 권한을 줘야 되나? 안 주잖아요. 네. 국방부라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행정권을. 나눠버린 거. 이게 문민통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부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에 따로 이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존재해야죠. 그런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외부의 시민 참여도 필요하고 왜? 개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사와 재판이 완전히 독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의 핵심입니다. 그건 안 해놓고 뭐 상권분립에 이미 독립되어 있는데 아예 우리들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라. 입틀막 하는 게 사법부 행정부 입틀막 국회 입틀막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지금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가지는 권한이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죠. 대법관 임명 제청권하고 사실 법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한 손에 틀어주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법 뭐 명언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를테면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네. 이게 19세기 영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존 앤튼이라고요. 지금 보면요. 네. 대법원장이 사법부에서 누리는 권력이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누리는 권력보다 커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징계 혼자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네. 징계위원회 절차 거쳐야 돼요. 그죠? 네네. 어디에 대해서 판단 못합니다. 재판하죠. 인사하죠. 행정하죠. 다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저항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뭐 만만치 국힘하고 법원하고 좀 유착돼 있다 또는 뭐 결을 같이 한다 이런 진단은 타당합니까? 아니면 부당합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네. 국힘이 그냥 법원을 이용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법원 수뇌부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초록이 동색이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경우만 하더라도 네네. 징역 2년형이 구형돼서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 누구나 적어도 당선 무효형 또는 뭐 의원직 박탈형은 나온다. 적어도 나경원은 황교안은 뭐 그런 형이 나와봤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네네. 뭐랍니까? 1년 6개월 네. 집행유예 나온다고. 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뭐 한 2년 정도 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감금이잖아요. 감금. 그렇죠. 감금 행위가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국회법을 딱 400만천으로 만드는 건 무슨 재주입니까 그게. 네. 500만 원부터 이른바 이제 배지가 날아가는데 누가 봐도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국회의원 배지가 안 날아가는 수준을 딱 맞췄구나. 라는 오해를 살 만한 양형을 했죠. 그러니까 선거법에서도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박탈이잖아요. 네. 근데 국힘 의원들 중에 제가 편견이면 지적해 주세요. 80만 원 선고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장동혁도 네, 그렇고 딱 맞춤형 그러니까 네. 80% 선에서 끊어주기. 네네. 이거는 눈 가림 뭐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또 사법부가 스스로 네. 존재를 부정하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네네. 네. 그럼 사법부가 왜 존재합니까?
범죄자 있으면은 전부 다 데려다가 여론조사하고 투표하면 되지. 사법부가 법률적 판단 왜 합니까? 스스로 사법부가 존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법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민주공화국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에 의한 지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지식과 경륜 그리고 사회적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화합하고 토론해서 어떤 공공선에 맞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공화적 절차 중에 하나가 법원입니다. 근데 우리도 투표했는 결과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 판단이 중요치 않아. 그럼 법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논리를 이어가면 나경원 씨가 만약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으면 그럼 더 중한 벌을 받아야 되네요. 그렇죠. 당선 그 논리대로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 기소되어 있는 것들은 다 무죄예요. 예. 그렇죠.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해서 국민이 이미 무죄라고 생각하고 표를 많이 줬기 때문에 다 무죄예요. 동작구 구민 일부의 선택을 받은 나경원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렇죠. 네네. 계상해지네요. 네네. 법원 개혁은 민주당이 조금 망설이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는 좀 챙기고 나가는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그 법원 행정처 이야기 굉장히 잘 꺼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인사행정의 재판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이것도 역시 문민 뭐라고 하면 감시잖아요. 그렇죠. 시민에 의한 감시 기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반대를 못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마 경제에서는 속도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조선일보 등은 또 국힘도 결국 사법을 정치 밑에 두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아가면 뭐 일종의 대마고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까지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도 하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관련 있으면 국회가 관련이 있지. 그 이상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또 끌고 오네요. 근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지배 아래에 둔다라기보다는 모든 권력기관들은 국회라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숱한 이 헌법을 해석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상권분립이라고 하니까 세계가 동등한 줄 아는데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회의 절대적 우위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는 건 당장 우리가 내란 계엄을 통해서 필요성을 인지했을 뿐 사실은 묵힌 숙제? 풀었어야 될 숙제였던 거네요. 일종의 민주화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영역을 민주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 이전에 이권 분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사법의 영역도 행정권의 영역에 극히 특화된 일부거든요. 그런 시기를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의회 권력이 가장 정당한 원탑 권력입니다. 그 한덕수 씨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관료 출신 중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없잖아요. 재산도 많이 모았고 떵떵거렸고 그다음 이쪽 저쪽 20년의 차이를 두고 국무총리도 2번이나 했으며 그 사이에도 뭐 어마어마한 뭐 주미대사, 무역협회장 뭐 어마어마한 경력 관리를 했고 그때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15년형을 구형받았는데요. 한덕수 케이스에서 우리가 조금 새겨야 될 교훈 같은 게 있을까요? 이 한덕수 교훈은 우리 오창익 국장님이나 제가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 한번 숙이면 일생의 영달을 누릴 수 있다. 그렇구나. 사실 한덕수 씨가 노무현 정부 때도 거의 대독 총리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대독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좌파 정상들 만나기 싫다고 나가라는 사람. 대신 가주는 행사에 대통령 연설문 대독 누구 하는 이거 아닙니까? 대신 끝나고 나면은 김현장도 가고요. 그다음에 무역협회도 가고요. 외국 대사도 가면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산 사람이 100년 전에도 있습니다. 이완용 그렇죠. 다 누렸죠. 이완용이 독립협회 고문한 거 아세요? 그렇죠. 처음에는. 독립협회 고문했고요. 이완용이 친미파입니다. 원래는 또. 친미, 친러 다 했죠. 친일. 그 시류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완용이 이야기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일신의 영달을 누립니다. 다만 역사에는 네. 반역자 또는 기회주의자로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완용처럼 한덕수도 그 이름을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억해야죠. 네, 한덕수 이름을 기억하자. 윤석열이 기억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덕수도 기억하자. 세트로. 원래 저기 그 건물 같은데 방화 책임자도 정부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내란 수계 정부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기억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 이완용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이른바 동양식 전제군주제의 아주 잘 짜여진 관료주의 국가의 전통을 가진 한국 사회의 관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른바 영혼 없는 관료들의 이제 특징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불의에 저항하기보다는 불의더라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아니,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쳐보자. 입법사항이긴 한데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좀 바꿔보자. 이게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휘 감독하고 그다음 수행하고 이런 거다. 네네네. 상하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박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와, 완전히 정말 맞춤형 질문이네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행안부, 법무부 등에서 이제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에서 이제 공직자들이 파이가 나와서 일을 같이 했는데요. 일단 공직자들이 안 하고 싶어요. 왜요? 그냥 복종하고 싶대요. 이른바 이걸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 저는 좀 과하게 표현해서 잘못된 이 지시에 대한 저항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저항하고 싶지 않대요. 속박에서 풀어주겠다는데 이 노예 상태가 좋다 나는? 저항하고 싶지 않대요. 굴종의 삶이 편하기도 한 거예요. 책임지지 않았어요. 책임지지 않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 난 시키는 일 했으니까. 그렇죠. 나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난 저항할 수 없었어. 이게 편하기도 합니다. 영혼 없는 상태가 몸은 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네. 좀 슬프네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낸 아이디어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된다. 즉 단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결권을 줘야지만이 윤석열 같은 정신 나간 대통령이 왔을 때 파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줘야지만이 저는 그 중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이른바 정신 차리고 불의에 저항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그 하급 군인들이 파업한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사보타지, 태업 정도는 그렇죠. 한 거죠. 네. 12월 3일 날 계엄군으로 파견되었던 군인들이 파업한 거예요. 네네. 사보타지 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사보타지 했기 때문에 이 민주공화정을 지킬 수 있었던 그리고 거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안 끌려간 거죠. 국회의원들도 안 끌려간 그런 거 생각한다면 저는 노동 3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매뉴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거 이제 줄여나가야 됩니다. 매뉴얼이 아니라 토론과 합의를 통한 집단지성의 발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뉴얼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사회적 현상이 생겨야지 규칙과 제도가 생깁니다. 그것 한참 뒤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적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준용해서 토론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걸 안 하려고 해요. 공무원들은 늘 하는 이야기죠. 법에 없어.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으면은 과거의 규정들을 준용해서 하고 난 이후에 규정을 새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걸 바꾸려면은 저는 매뉴얼들을 줄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뉴얼의 완성은 어디서 한지 아세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했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관료 사회를 완성한 거는 노무현 정부예요. 그러면 중앙집권적 관료 사회를 이제는 창조적으로 파괴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창조적 파괴. 이거는 매뉴얼을 줄이고 그다음에 칸막이를 없애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국가재정법이 부처별로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법에 의해서 교육부 재산, 법에 의해서 산업부 재산, 법에 의해서 국방부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같은 정부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관료제죠. 관료제 칸막이죠. 이거 없애야 됩니다. 국가 재산은 그냥 다 정부의 재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복지관을 짓습니다. 체육시설을 짓습니다. 땅은 교육부 거야. 학교니까. 복지관은 복지부 거야.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오면 문화체육부 거야. 지을 수가 없어요.
국가재정법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 그 과정에 오가는 공문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행정부가 아니고 집행부로 바꿔야 됩니다. 네.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집행 안 합니다, 실제로. 공문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관료제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요만큼은 교육부에 있고 요만큼은 복지부에 있고 요만큼은 문화체육부에 있습니까? 안 그렇죠.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정부도 종합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일선 교사들도 네.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게 전부여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온 공문 처리가 행정업무에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일이다. 그러면 아니,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들인데 그거 하나 못 봤구나? 이 부분에서는 진보도 똑같아요. 왜? 네. 사실 알고 보면 진보가 법률과 제도 늘 만들었거든. 네네. 진보가 법률과 제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불신하니까요. 네, 불신하고 보수는 원래 관습이라든가 네네. 과거의 관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공장을 하나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구청이나 군청에 가면 뺑뺑이 돌립니다. 환경과 갔다가 도시행정과 갔다가 무슨 과 갔다가 뺑뺑이 계속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년 걸립니다. 그죠? 이거 없애야 돼요. 한 방에 해결해줘야 돼요. 재밌는 거. 이걸 한 번에 해결하는 종합 원스톱 민원실이라는 것이 과거에 유행했어요. 네네. DJ 정부 때. 네네. 그걸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현재 인천시장인 유정복 씨가 김포시장 할 때 네네. 원스톱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즉, 그건 잘한 거네요. 다양한 부처의 결정권자들이 민원실에 다 내려와서 한 방에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불려갔어. 칭찬받고 민주당 입당했어요. 네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 지금 국힘인데요? 지금 국힘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공무원들이 편하거든. 공무원들이 어쨌든 규제를 내야지 공무원들의 권위가 생기거든. 네네. 저는 물론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규제와 규제를 능동감 있게 적용해서 해소해 주는 것은 또 공무원의 몫이에요. 똑같이 매뉴얼도 필요한데 매뉴얼을 능동적으로 해석해서 없애주는 과정들도 이제는 한국 사회 공직자들이 해야 됩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확대해 드릴까요? 독일이 이런 걸 했어요. 언제 한지 아세요? 대연정 때 합니다. 네네. 자, 독일 설득력이 있네요. 대연정이 필요할 때. 대연정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정치 통합만 생각하는데 대연정을 하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관료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비스마르크가 만든 나라잖아요. 프로이센이 이제 그 독일을 통일하면서 비스마르크가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게 결국은 저기 제1제국부터 해가지고 제3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히틀러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어떤 나라는 이제 관료제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2차 대전이 지고 나치가 해체됐는데도 관료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중앙집권적 관료도. 나치가 곳곳에 숨어 있는 거야. 나치식 행정이 그대로 숨어 있는 거야. 네. 그걸 깨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독일 3인당 SPD가. 그래서 김민당한테 손을 내밀어요. 김민당 너네도 나치의 피해자들이고 우리도 나치 때 우리는 학살당한 사람들이니까 같이 국가 조직을 민주주의가 들여다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연정을 하고 나니까 나치적인 요소들이나 중앙집권적 요소들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유럽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만큼의 선진국으로 다시 성장하고 깨지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죠. 메르켈 때 이럴 때 보면 뭐 어마어마해서 난민도 100만 명씩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파워도 그렇고 여전히 자동차는 독일제가 그렇죠. 최고인 것 같고. 네. 민주주의는 독일이 최고입니다. 네.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묻습니다. 이재명 정부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였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관료들 정부예요. 대한민국은 친일 뿌리가 있는 관료들의 정부입니다. 친일 앤드 독재가 그렇죠. 묻어있는. 네. 그때 관료제를 완성해 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독재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친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관성과 그 제도적 흐름이 그대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모시기보다는 네네. 하여튼 자기 편리만 생각하고 자기 편의만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관료제 제일 잘 돼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한국, 중국, 북한이에요. 네. 이상하죠. 민주주의 한국은 이해하겠는데 중국하고 북한은 공산 독재 국가야. 그렇죠. 공산 독재 국가하고 관료제 잘 돼 있어요. 영국 가봐요. 미국 가봐요. 관료제 엉성하잖아요.
그럼 뭐냐? 독일은 그럼 우리처럼 관료제가 잘 될게요? 안 돼 있어요. 합의제가 있는 겁니다. 합의제가. 네네.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뭐 그 사람이 국장이든 뭐 과장이든 간에 모여서 토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를 모색하는 과정은 하나도 없고 없죠. 그냥 공무만 쫙쫙쫙쫙 내려가고. 시키는 걸 하든지 아니면 야 규정에 어떻게 돼 그렇죠, 있어 그렇죠.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공동체 발전을 좀먹는 세력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근대화까지는 이제 이룰 수 있죠. 네네. 근대 국가를 만드는 거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네. 국가 발전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개별적 행복이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대에는 중앙 해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적은 있으나 과거에는 아니죠. 그랬어요. 네. 과거에는 그래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관료제라는 중앙 집권자도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헌법 존중 TF는 좀 기대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해야죠. 저는 그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내란 과정에서. 네네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숙제가 많은데 근데 저는 보면 지금 지형으로 보면 관료 집단이 있어요. 물론 관료 중에서도 뭐 훌륭하고 뭐 민주적인 공무원은 있겠지만 하여튼 집단 전체를 보니까 그렇죠. 관료 개인은 다 훌륭해요. 엘리트들이고 네네.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네. 민주적 소양도 충분히 교육받았는데 그 뿌리에 흐르는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관료 집단도 그러면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동적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고, 그다음 국힘이 그렇고, 그다음 법원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 내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택도 없다. 아직까지 뭐 한참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인적 쇄신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사실 개혁할 줄 몰랐잖아요. 네. 그런 상황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법률적인 조치도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란 극복을 한다는 게 단순히 뭐 몇 명 잡아다 감옥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국가적 개조 작업을 해야 그렇죠. 된다. 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개헌, 하는데 네. 저는 개헌의 첫 번째가 저거라고 봅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국가 원수를 없애는 거. 네네. 예. 대통령이 국가 원수잖아요. 네. 대통령에게서 국가 원수라는 그런 호칭이라든가 정근대적인 봉건적 영주 시대의 호칭 아닙니까? 그런 거 없애야 돼요. 국회에 의해서 끊임없이 견제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왔는데 네. 그 취임한 이후에 가장 긴 해외 순방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밤에 비행기에서 잠자기 이런 건 멈추지 않아서 아니, 일정이 7박 10일이던데. 그 진짜 일정 짜는 누구야 진짜. 네. 대통령이 결국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유머로 네네. 이제 승화시킨 것 같은데요. 뭐 이집트 피라미드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기 남아공에 가면은 그 뭡니까 뭐 블루 마운틴입니까? 잘 모릅니다만 네. 뭐 이 대서양하고 저기 인도양 만나는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데도 가보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봉. 희망봉. 네.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라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뭐 성과는 좀 평가할 만한 것들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번 성과가 저기 뭐 방산 문제, 네. 그다음에 또는 원전 문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몇 년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상상 초월이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지만은 국제 무대를 주도하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없었잖아요. 네네. 없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임기 말쯤 가면은 이른바 국제사회의 엄청난 리더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간 데가 이제 우리 사우스 글로벌 외교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네. 그 사우스라는 게 이른바 남북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북한이 아니라 남반부의 저개발 궤도구, 그다음에 북반부의 선진국들 이게 이제 우리 남북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남반부 국가들을 과거에 우리 제3세계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1세계는 서방, 제2세계는 이른바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 국가였는데 이 제2세계가 없어졌어요.
제2세계가 없어지고 제1세계 서방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제2세계와 제3세계 중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브릭스가 만들어졌어요. 네. 브릭스가 하나가 덩어리가 되었다 보니까 나머지 제3세계에서 브릭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가들이 그냥 4분 5열 돼버렸어요. 리더가 없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리더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EU나 일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해버린 거야. 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너무 잘 푸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국 제1세계가 미국이고 제2세계가 중국이다. 그렇게 나머지 국가들이 봤을 때 야, 1세계인 중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이재명 모델처럼 따라가야 되겠어. 네네.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면은 결국은 자유무역으로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자유무역의 방해자는 미국입니다. 근데 중국 역시 자유무역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면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냐? 모든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종속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뭐야?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끼리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야, 여기에 컨트롤 타워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그중에 특히 글로벌 반도체 선진 국가가 어디야? 쌀을 만드는 나라, 원료를 만드는 나라 어디야? 대한민국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1965년으로 기억하는데 스와르토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50만 명쯤 학살하고 이러기 전에 수카르노 네네. 시절에 비동맹 이런 거 하면서 반동웨이 뭐 이런 거 하면서 지도자를 엄청났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다음에 쿠데타 이후에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위상이 폭망해버렸죠.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인구가 얼마냐, 네네. 얼마만큼 잘 사냐가 아니라 사실은 리더가 누구냐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네. 그 이제 지금의 이제 동북아 정서, 미중 갈등을 해석하는 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실제로 이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의 패권 경쟁이다. 안보 경제적 패권 경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서 국지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미국의 안보 관련 극우적 싱크탱크들 네네. 이쪽 사람들 시각이에요. 반대편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거는 반도체의 글로벌 산업 구조 조정이다. 중국이 반도체에서 턱밑까지 쳐들어오니까 미국이 이걸 제지하고 시장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반도체 구조 조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뭔가 하면은 반도체 구조 조정에서의 패권이 다시 안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시 저는 자유무역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 AI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팔 것이 제일 많아지는 세상이 다시 오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다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다시 엄청난 융성기를 맞을 수 있고 새로운 이 반도체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이 해놓은 이 잘못된 정책들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해놓은 우리와 조금 불편한 관계들 속에서 일본이 우리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네. 근데 뭐 중일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럴 때 한국 역할론 이런 것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네네. 하나는 중일이 갈등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네네. 보는 시각이 있고 그렇지 않다. 화해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한중일이 과거에 서로 발전할 때의 지역 블록의 융성함을 가질 수 있다는데 후자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요. 한중일 관계가 좋았을 때 한국이 가장 많이 발전했어요. 네네. 맞지 않습니까? 노태우의 북방 정책부터 해서 한중일 관계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문제에서도 정치적으로 미국과 대립할 수 없고 시장에서 미국과 대립할 수는 없지만은 중국 시장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 대통령이 이제 기내 기자회견 할 때 했던 얘기가 이렇게 쏙 귀에 들어오는데 안압섭 씨 얘기예요. 네네. 비전향 장기수 95세. 네네. 이분이 북한에 보내달라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북한 가서 살고 싶다. 근데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제가 캐치를 해보니까 그걸 아마 정부에서 북한에다 얘기를 하나 봐요. 데리고 가라. 어른이 가고 네. 싶다니까 가라. 근데도 반응이 없다고. 어떻게 네.
그런 얘기도 반응이 없냐. 북한이 독한 마음 먹고 있네요. 그렇죠. 네. 원래 그런 거는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반응해야죠. 뭐 체제 홍보하고 그렇죠, 뭐 그렇죠. 해야 되는데 북한이 사실은 그런 이제 체제 홍보의 필요성이 없을 겁니다. 전 세계나 자기 인민들조차도 남한보다 월등하게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홍보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라고 봐요. 우크라이나 종전이 돼야지만이 국제사회 냉혹하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 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미국이나 한국 쪽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는 인도주의적 접근 또는 실용주의적 접근에서 굉장히 잘하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헌법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생각하는 국가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박진영 평론가 말씀 그래야 우리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기도 하네요. 사실은. 왜냐면요. 일국적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식량도 못해요. 우리 먹지도 못해요. 굶어 죽어요. 우리 일국적으로는. 아이고 이사도 못해요. 몽골 사람들 없으면. 그다음에 저 과일, 뭐 사과 이런 것도 못 따더라고요. 귤도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 제가 따끔한 소리 딱 하나만 하자면 네네네 하셔야죠. 네. 방산을 너무 드러내놓고 띄워서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미지 국가 이미지로도 국가 이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세계 평화주의, 코스모폴리탄 이런 것들이 원래 진보의 가치예요. 우리 헌법 전본에 나오는 인류 공영의 이바지. 그렇죠. 그게 제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라고 제안드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단 방산에서 뭐 수출 많이 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실이니까 많이 팔아야죠. 하더라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인류 공영, 뭐 평화, 인권, 평화, 인권,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하셔야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하고 평화 교류, 그다음에 이 민족의 그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일 이런 거 늘 이야기하지만 서해 교전하면 철저히 이기잖아요. 네네네. 갖다 들이받죠. 현실은 이기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미래지향이라든가 레토릭은 굉장히 부드럽고 평화적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IMF 직후였는데 나는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에 인권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진심도 있는 것 같았는데 약간 그런 지금 박진영 평론가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실리는 챙기더라고요. IMF 극복해야지 뭔 소리냐. 대통령의 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원전 수출하는 데만 세일자로 다니고 이런 건 저는 좀 제 취향에는 저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탈원전으로 가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하고 뭐 원전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철임을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그런 세계로 가야 되는데 한국만 돈 벌겠다고 좀 낡은 이미지 속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는데 원전 수출하러 가셨다. 이래서 이제 보수 세력들이 비판했잖아요. 그럼 뭐 비판받을 만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은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탈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포스트 뉴클리어인데 포스트라는 게 탈하고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탈은 완전히 나오는 거죠. 완전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는 안 만드는 걸 뿐이에요. 새로운 걸 안 만드는 걸 뿐이지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있어요. 그 탈원전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요.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책이 아닌데 구호만 앞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한 거야. 국내에는 진보적인 메시지를 던졌고 외국 가가지고는 우파적인 메시지를 던지면 반대로 했어야지. 해외에 나가면 보편 언어로 얘기해라. 진보적인 말을 해라. 그리고 국제 정치의 존재 이유가 국내 정치의 도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요새 많이 쓰는 말 지렛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는 실용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중도 보수까지 모두 안을 수 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게 굉장히 잘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해외에 나갔을 때는 조금 평화주의적이고 그런 느낌을 보일 필요가 있죠. 트럼프처럼 하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란 1년이 다 돼가는 내란 극복을 어떻게 했냐 국민 덕분에 했다.
다음 노벨 평화상은 국민이 받아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겠네요. 네. 야, 그 박수입니까? 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국민은 못 받는 것 못 같아요. 받습니까? 왜냐하면 단체는 되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근데 네. 단체가 특정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국민은 너무 넓어서 특정이 안 돼서 좀 어려워. 그럼 새로운 관례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네. 근데 박수 칠 만한 일입니까? 박수 칠 만한 일이죠. 네. 좀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유무역 그 시장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한다면은 2030년쯤에 퇴임할 때 좀 노벨 평화상 후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예측합니다, 진짜. 이 말씀 대통령께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메시지 관리도 중요하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인류 공용의 이바지도 좀 해야죠. 네네네. 왜냐면 이번에는 ODA 예산을 줄였거든요. 네네네. 2026년에는 네네네. 그건 뭐 캄보디아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네네. 정권 때 했던 걸 들여다보기 위한 것 같긴 한데 한국 규모에서는 사실 ODA가 더 늘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바지하는 것도 좀 더 커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포나 뭐 상사 주재원 이런 분들도 네. 어깨 좀 피고 네. 대한민국이 골고루 좋은 이미지로 세계인들에게 비춰지는 것 이런 게 아마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계에 이제 뭐 분쟁 지역에 뛰어들 수는 없어요. 네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평화유전 있군 이런 걸 보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낼 수도 있고 무역 분쟁이라든가 지역 간의 다자간 블록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만들 수 있거든요. 협력업체를 협력 국가들끼리 이런 것들 하면서 다자간 무역주의, 블록 경제 이런 것들을 선도한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 이 세계 경제의 갈등을 해소한 이런 공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유무역을 다시 복귀시킨 공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 올라가지 않을까? 네네. 감히 제가 한번 아니 사실 말씀드려봅니다. 대통령 개인에게는 미안한 얘기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쯤 되면 1년에 한 20번 이상은 해외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더 나가야죠. 더 나가야 됩니까? 예. 한 달에 2번. 예, 예. 2번 이상. 나가야 그러니까 돼요. 더 나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 하면서 그 멱살 잡이만 하지 말고. 네네. 나갈 때는 무슨 국정감사 이럴 때만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일하러 제대로 뭐, 된. 네. 특히 뭐 대통령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미국 50개 주에 다 저기 외교관 파견해야 된다고. 네네. 그거 국회의원들이 그 이중 작업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거의 그리고 하나씩 맡으면 되겠네요. 훨씬 대접도 잘 받을 네, 거고. 나는 어느 주 담당을 네, 4년 네, 동안 하겠다. 네, 네. 그러면 그 인맥이 4년 동안 굉장히 길러질 거 아닙니까? 재선 의원이면 네. 8년이고 이러니까. 예. 그거 굿 아이디어네요. 그 뭐 주별 상원 의원들 좀 이렇게 평소에 네. 교류했다가 트럼프 이상한 짓 하면 그 상원 의원 통해서 압력 행사하고 네. 저기 뭐 지역의 특산물 맞아요.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상주 국회의원 꽃감 좀 보내주고 뭐 네, 그리고 받고 네, 뭐 좀 선물도 수출도 받고. 좀 네, 하게 그렇게 하면 하고. 좋죠. 네. 앤드 뭐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면 음반도 몇 장 몰래 좀 그렇죠, 손에 그렇죠. 주어지고. 예. 좋네요. 네. 국회가 헌법 기관으로서 뭔지 헌법 한번 읽어보세요. 국회가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집행권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없어. 네. 하면 되지 뭐. 그렇죠. 네. 아니 국회의원 누가 말리겠어요, 그거? 장관도 하는 거고요. 지금도 그렇죠. 있고 네. 지난번에도 그랬고 늘 네, 그런 네. 거니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많이 커졌으면 좋겠고요. 북한 문제도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가 일관되게 꾸준한 노력을 네. 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니까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스픽스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 분들에게 오늘 방송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산 전라남도 해남, 청정 지역이죠. 해남의 해풍을 맞고 자란 배추에다가 역시 국내산입니다. 신안 천일염으로 절임 작업한 깨끗한 절임 배추만 사용합니다. 거기다 감칠맛 넘치게 전통 남도식으로 준비한 김치 속 김장 양념 맛깔나게 버무려서 당일 만든 김장김치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맛은 뭐 책임지고요. 가격이 문제일 텐데요. 맛보기 1kg은 15,000원이고요. 10kg에 64,000원. 20kg는 약간 할인해 드립니다. 122,200원입니다. 공동구매 행사 기간 한정 가격입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진짜 겨울인데요. 이럴 때 지방을 축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어,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국내산, 자연산, 당일 익고 활 대방어만 100%.
약품 전혀 쓰지 않은 깨끗한 방어만을 보내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장 신선하게 받을 수 있는 스킨 진공 포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스픽스에서 공동구매로 거품 싹 빼고 최저가 3만 원이 안 되는 28,900원에 보내드립니다. 공동구매 행사 기간 한정 가격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지난번에 엄청나게 평이 좋았던 당일 도축 뭉티기 그리고 육회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격 품질 그대로입니다. 29,900원. 물량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잡은 당일 도축한 한우로만 만듭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대한민국 정치가 그야말로 선진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일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